안녕하세요. SDK를 위해서 우리가 코스모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워크숍을 진행할 코스모스 코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윤주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중에 개발자분이 몇 명이나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랭 경험이 있으신 개발자는 얼마나 되시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또는 이오스 등의 여러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플랫폼들을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컨트랙을 작성을 해서 그것을 메인넷 위에 올리면 여러 컨트랙이 하나의 메인넷 위에서 돌아가는 구조를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큰 컨트랙을 만들어서 이더리움 위에 올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오 컨트랙 또는 거래소 컨트랙, 덱스 컨트랙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체인에서 돌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죠. SDK는 그와는 좀 다릅니다. SDK는 기본적으로 한 D앱, 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이 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이 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구조를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블록체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통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덱스 컨트랙은 은행 컨트랙에서 돈을 출금해 올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또 토큰 컨트랙에 은행 컨트랙이 요청을 해서 돈을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네트워크 위에 여러 컨트랙이 있는 구조를 채택한 이유가 많았는데 이 텐더민트 합의 구조 덕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체인들이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장점 덕분에 우리는 한 D앱이 한 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원칙을 지킬 수가 있었고 이는 최종적으로 성능 향상 그리고 최적화라는 장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솔리디티는 이더리움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컨트랙 언어고 그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외에 이오스에서도 솔리디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솔리디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기존에 흔히 쓰이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솔리디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낯선 환경, 낯선 개발자 풀에서 이 자원들을 끌어와야 됐죠. 고랭은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제너럴 퍼포즈 랭귀지입니다. 고랭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면은 기존에 존재하던 라이브러리를, 기존에 존재하던 개발 툴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물론 개발 인력풀도 훨씬 넓죠. SDK는 모듈러 디벨로프먼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솔리디티를 예를 들어보자면 기존에 있던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했던 라이브러리를 솔리디티에서는 가져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지, 접근 권한을 그대로 그 라이브러리한테 넘겨줘야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대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러 솔리디티 개발자들은 바퀴를 재발명하는 일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컨트랙을 자기가 한 번 더 작성을 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야만 자기의 프로그램에 인클루드 할 수 있게 된 거죠. SDK는 오브젝트 케이퍼빌리티 세큐리티 모델을 통해서 각 모듈이 서로 간에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서로 간에 제한된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낯선 제3자에 의해서 작성된 모듈이라 할지라도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가져와서 바로 꽂기만 하듯 레고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죠. 모든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상태 변조를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 분산된 기계들이 있을 때 그 기계들 간의 공통된 상태를 복제하고 그것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비잔틴 폴트 톨레런스 스테이트 레플리케이션 머신인데 그것은 모두 현재 존재하는 모든 블록체인은 키 밸류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의 키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의 밸류가 대응되는 그 키와 밸류의 쌍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유연합니다, 다만. 그래서 KB 스토어도 우리가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이 SDK에서도 똑같이 그 KB 스토어라는 키에서 밸류로 가는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KB 스토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랭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되어 있으며 매우 간단한 메소드만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get, hash, set, delete. 특정한 키가 주어졌을 때 그 키에 대응되는 값을 가져오고 키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불리언을 리턴하죠. 그리고 키에 대해서 밸류를 세팅하고 딜리트는 키를 그냥 제거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거는 거의 그냥 고랭에 있는 기본 맵과 같이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예시인데요. 스토어를 컨텍스트로부터 가져옵니다.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스토어를 컨텍스트로부터 가져온 다음에 hello라는 키에 word라는 밸류를 연관시킵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스토어 get 메소드를 통해서 hello를 가져오게 되면은 word가 돌려 나오죠.
상식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또는 이오스에 나오는 컨트랙과 같은 어떤 대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SDK에서의 키퍼입니다. 키퍼는 상태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듈의 기능을 정의하고 저장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듈 키퍼는 뱅크 키퍼인데요. 이것은 토큰 컨트랙하고 비슷합니다. 누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돈을 누구한테서 누구에게로 옮길 수 있는지 이 메소드들을 정의하고 보여줍니다. 키퍼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값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토어 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토어는 우리가 상태를 변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것들을 가져오는 키, 말 그대로 열쇠의 권한을 뜻하고요. 메소드는 물론 키퍼는 고랭 스트럭트입니다. 일반적인 구조체이기 때문에 뭐 다른 구조체와 마찬가지로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키퍼는 다른 키퍼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바로 네임 서비스 예제입니다. 네임 서비스는 우리가 뭐 네이버닷컴, 구글닷컴 등을 할 때 실제로는 IP 주소로 이게 변환이 돼서 가는데, 그래서 mydomain.com이라는 게 있을 때 이것은 127.0.0.1이라는 IP 주소에 대응한다. 이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네임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던 KB 스토어와 굉장히 잘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시로 선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는 블록체인, 그 위에 가상 화폐가 존재하는 환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도메인에 경매를 해서 값을 치르고 다른 사람의 도메인을 사올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스토어 키는 이 키퍼를 불변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키퍼는 상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KB 스토어 자체를 키퍼의 이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트랜잭션이 실패했을 때, 뭐 수수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어떠한 알 수 없는 에러가 생겼을 때 이 트랜잭션 내 상태 변화는 모두 리버트 돼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이 키퍼가 스토어를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모든 상태 리버트 작업을 매뉴얼하게 해줘야 되며, 특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까 그 모듈러 방식이 해치워지게 됩니다. 각 키퍼가 상태의 변조를 모두 완전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키퍼에 오직 키만을 저장합니다. 이것은 스토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키퍼는 오직 권한만을 소유하며 그 자체로는 어떠한 스토어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메소드가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getValue, 하나는 setValue입니다. 키퍼는 아주 기본적인 getSet 메소드를 보통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getValue는 특정 도메인이 어떤 IP 주소로 연관이 되는지를 가져오는 메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토어를 컨텍스트에서 kbStore 메소드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이때 우리는 k.key라는 이 키퍼가 가지고 있는 키를 통해서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오직 kbStore는 키를 통해서만 스토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키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권한을 제외한 영역의 스토어는 절대 손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키퍼들이 서로 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같습니다. 나머지는 도메인을 인자로 넘겨가지고 실제 밸류를 스토어에서 가져오고 그것들을 스트링으로 변환합니다. set 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저장되어 있는 밸류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밸류를 세팅하는 거를 뜻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권한 키를 통해서 가져온 다음 그곳에 set 메소드를 통해서 도메인이 밸류로 대응되도록 세팅을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해서 아까 비슷하게 동작을 합니다. set value 메소드는 mydomain.com에서 127.0.0.1로 매핑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get value를 통해서 mydomain이 어디로 대응되지를 가져오게 되면은 127.0.0.1이 나오게 되죠. 비주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키퍼는 오직 키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는 컨텍스트의 kbStore 메소드로 전달이 되고 이 리턴 값은 하나의 SDK kbStore가 되며 그것은 get, set 등 아까 봤던 kbStore 메소드들을 노출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스테이트리스한 이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과 상태가 존재하는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키퍼는 불변합니다. 키퍼는 스트럭트이지만 그것은 블록체인이 실행되는 동안 절대로 변경되지 않고 그것은 다만 가능한 상태 변조의 방법을 기술할 뿐입니다. 모든 상태, 모든 가능한 상태는 이 컨텍스트에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문맥이고 트랜잭션이 메시지가 실행될 때마다 이 컨텍스트는 바뀌게 되고 이것은 키퍼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 키퍼의 영역 밖에서 우리가 코어에서 정의한 방법대로 상태는 변경됩니다. 또한 스토어 키는 독립된 스토어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듈이 하나만 있는 환경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듈이 여러 개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많습니다. 각 모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키를 통해서만 스토어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영역이 침범되지 않죠. 이는 오브젝트 케이퍼빌리티 세큐리티라고 불리는데 간단히 말해서 그 키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키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그 스토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다른 키퍼가 자신의 스토어에 접근하고 싶다고 하면 그 키를 다른 키퍼에게 넘겨줄 수 있겠죠. 하지만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스토어 키는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아까 봤던 그 네임 서비스 키퍼는 이 하나의 스토어 키를 가지고 있고 밑에 보면 새롭게 나타난 이 레퓨테이션 키퍼라는 놈은 또 다른 스토어 키를 갖고 있습니다. 위에 두 함수는 위에 두 문단은 아까와 같고요. 레퓨테이션 키퍼는 뭐 예시를 위해 넣은 것인데 간단하게 뭐 하나의 도메인이 갖고 있는 평점 또는 접속자의 수를 말한다고 쳐줘. 그래서 이것은 아까는 도메인 스트링, 문자열로부터 실제 IP 주소 스트링으로 대응을 했지만 여기서는 도메인 스트링으로부터 레퓨테이션 정수값으로 대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토어를 KB 스토어 메소드를 통해서 가져오고 바이츠를 이 도메인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새롭게 추가된 것은 코덱이라는 것인데 스트링, 바이트 어레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쉽게 바이트 슬라이스, get과 set에 사용되는 타입으로 형변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타입들은 아닙니다. 다른 타입들을 예를 들어서 정수, 불리언 등등의 값은 우리가 별도로 바이트 어레이로 변환시키고 다시 디코딩하는 방법을 기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타입 규격, 고아미노라는 것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프로토버프 규격의 인터페이스 지원 등 블록체인에 필요한 기능들을 몇 가지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덱을 키프 안에 저장한 후 코덱의 언마셜 바이너리는 바이트 어레이로부터 실제 값으로 해독을 해내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를 레퓨테이션으로 옮기는 거죠. 해독을 하면서. 그리고 그 값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키퍼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임 서비스의 키퍼고 하나는 레퓨테이션의 키퍼입니다. 처음의 키퍼는 자신만의 스토어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B 스토어 메소드는 그거에 대응되는 KB 스토어를 돌려줍니다. 그러나 레퓨테이션 키퍼는 또 다른 별개의 스토어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콘텍스트의 KB 스토어 메소드는 그에 대답하여 그에 맞는 KB 스토어를 돌려줍니다. 이는 스토어 공간의 분리를 명확하게 만들며 KB 스토어가 오직 스토어 키만 디펜던트하게 만들므로써 서로 간의 영역이 침범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소드들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캐피탈라이즈는 약간 웃긴 메소드인데요. 이미 어떤 도메인이 갖고 있는 밸류를 갖고 와서 그것들을 모두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다시 넣는 예제입니다. 이와 같이 키퍼의 여러 메소드들은 상태를 변조할 수도 있고 변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딜리트는 특정한 도메인을 받아가지고 그 도메인에 대응하는 값을 없애버립니다. 삭제하는 것이죠. 키퍼는 다른 모듈로부터 키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게 될 키퍼 중 하나가 뱅크 키퍼입니다. EOS.IO의 토큰 또는 이더리움이 ERC20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뱅크 키퍼는 전송, 토큰 추가, 토큰 차감, 토큰 정의 이 정도의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해서 만약 키퍼가 뱅크 키퍼를 내부에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블록체인의 예시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바이 도메인이라는 메소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밸류를 단순히 셋하는 것에 넣어 이것은
바이어가 있을 때 이 바이어의 계좌로부터 구매한 비용을 차감하는 로직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메인을 사는 것이죠. 해서 아까 봤던 그 set value 이 라인은 같고요. 다만 그 밑에 K 안에 있는 뱅크 키퍼 필드에 서브트랙트 코인스를 호출을 합니다. 이 서브트랙트 코인스는 바이어 이 토큰 시그니처 메소드 시그니처를 보시면 나오듯이 바이어의 계좌로부터 코인스를 차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패스하는 것은 컨텍스트이며 이 컨텍스트에 뱅크 키퍼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의 키퍼로부터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는 이 뱅크 키퍼가 우리한테 접근하도록 허용한 특정한 제한된 방식, 즉 서브트랙트 코인스, 애드 코인스 이 방법들을 통해서만 그 내부에 있는 상태를 변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최대한 상호 의존성을 줄이고 그 방식을 제약함으로써 모듈성을 극대화시키고 신뢰되지 않는 제3자의 모듈도 비교적 쉽게 임포트할 수 있도록 한 게 철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듈을 작성할 때 그 키퍼, 즉 컨트랙과 같은 역할을 하는 키퍼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다른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트랜잭션이 블록체인 들어와서 실행되는 방식으로 유저들은 인터랙션을 합니다. 이 트랜잭션은 이더리움이나 다른 트랜잭션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스탠더드 트랜잭션이라는 놈을 정의를 합니다. 스탠더드 트랜잭션은 곧 안티 핸들러라는 놈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안티는 그 포커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판돈을 걸 때, 한 번 판돈을 걸면 그것은 다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트랜잭션을 날리면 그것에 나타나는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수수료는 한 번 차감되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티 핸들러는 트랜잭션의 실행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오퍼레이션들, 예를 들어 시그니처 서명 확인, 수수료 차감, 그리고 시퀀스 확인 등의 정말 기본적인 절차들을 거칩니다. 이후 안티 핸들러가 올바르다고 대답을 하게 되면은 메시지들이 차례차례로 실행이 되고요. 그것들은 핸들러들에 의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SDDTX의 정의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메시지의 나열입니다. 이더리움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컨트랙에 ERC20 토큰을 보낼 때 굉장히 불편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토큰 컨트랙에 이 컨트랙이 나로부터 토큰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해줘야 되고 그 다음 실제로 그 컨트랙이 내 계좌에서 토큰을 꺼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즉 두 번의 트랜잭션이 연관되는 것이죠. 그런 귀찮음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한 트랜잭션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것들, 수수료, 서명, 그리고 추가적인 메모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안티 핸들러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 같이 트랜잭션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검증합니다. 서명, 시퀀스 넘버, 그리고 이 코스모스 허브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과 같은 가스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가스에 충분한 수수료가 첨부가 되어 있느냐. 만약 옳다면 메시지를 실제로 그 메시지를 실행하는 핸들러들한테 넘깁니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로 정의가 됩니다. 사실 메시지의 인터페이스 자체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의 타입, 밸리데이트 페이지, getSign by getSigners는 이 메시지가 실제로 실행되기 이전 메시지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놈입니다. 예를 들어서 getSigners는 이 메시지가 실행되기 위해 누구의 사인이 필요한가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한테 토큰을 전송하는 메시지를 첨부를 한다면 그것은 A의 사인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겠죠. 그런 식으로 메시지에 누구의 사인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게 이 getSigners. 그 후에 getSignByte는 이거를 바이트로 바꾸는 놈이고요. Validate Basic은 기본적인 검증을 하는 놈. 타입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타입은 이 메시지가 어느 핸들러에 의해서 실행돼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놈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그 키퍼에 들어가는 메시지 중 하나인 메시지 바이 도메인 구조체를 보시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도메인을
얼마에 누가 사겠다. 그리고 그 도메인이 가리키는 값은 무엇으로 설정을 하겠다. 이런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고요. 메시지는 type, getSign bytes, validate page, getSigners의 기본 이 메소드들을 구현하고 따라서 아까 봤던 이 메시지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validate page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검증을 합니다. 이 바이어 어드레스가 그냥 실수인지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빈 문자열인가, 그리고 빈 문자열이라면 에러를 돌려준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핸들러입니다. 핸들러는 이 메시지의 타입에 의거하여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상태를 변환해야 하는지를 정의합니다. 핸들러는 이 메시지 타입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메시지 바이 도메인을 보시면은 이 타입은 네임 서비스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 외에도 뭐 메시지 셋 도메인, 하여튼 여러 메시지가 있다고 할 때 그것들이 네임 서비스라는 타입을 돌려주도록 정의를 한다면은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핸들러로 갑니다. 핸들러는 키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퍼와 메시지를 컨텍스트와 함께 조합하여 그 컨텍스트의 상태를 변환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돌려주는 것은 SDK 리절트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를 얼마나 원했다, 가스를 얼마나 썼다, 수수료를 얼마나 썼다, 그리고 뭐 만약 이게 뭐 특정한 값을 돌려줘야 되는 트랜잭션이라면 어떤 값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에러가 있다면 에러는 어떤 에러가 만들어졌다.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나서 사용자한테 돌려줘야 될 값들을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example 핸들러를 보실 텐데요. 지금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타입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스위치, 타입 스위치를 이용해가지고 각 메시지별로 함수를 호출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new 핸들러를 돌려주는 핸들러고 로직 자체는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키퍼에 기본적으로 값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가, 값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정의를 했다면 핸들러는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메시지를 해석할 것인가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뭐 조건문이 있습니다. 네가 돈을 적게 냈다면 나는 이 트랜잭션을 실행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조건문도 있고, 기존 상태에 기존의 이 도메인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오는 것도 있고, 또 이 다른 키퍼의 이 키퍼 안에 들어있는 다른 키퍼를 호출할 수도 있으며 값을 세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하여 실제로 메시지를 변환하는 게 바로 핸들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모듈을 설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작성할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핸들러 그리고 키퍼. 전체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스탠다드 트랜잭션은 사용자의 수수료 또는 시그니처 같은 그 정보와 메시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안티 핸들러로 들어가 검증을 거칩니다. 안티 핸들러가 만약에 이 트랜잭션이 올바르지 않다고 하면은 트랜잭션은 폐기되고 실행되지 않은 걸로 돌아갑니다. 물론 수수료는 차감되고요. 기본적인. 하지만 만약 안티 핸들러가 그 트랜잭션이 옳다고 말하면 이내 그것은 라우터로 들어갑니다. 라우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우터는 이 타입에 따라 메시지를 올바른 핸들러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라우터는 메시지의 타입에 따라 핸들러로 하나씩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고요. 핸들러는 코드에 정의된 방식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키퍼를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이렇습니다. 앱의 기능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키퍼입니다. 그래서 키퍼는 스토어를 기초적으로 어떻게 변조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키퍼가 상태를 변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약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고 다른 키퍼들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때 가능한 예측하지 못한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트랜잭션은 유저가 블록체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정의합니다. 곧 데모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채팅방을 보시고 오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도커에서 도커의
익샘플 어플리케이션이 나와 있고요. 쉬는 시간 동안 혹시 설치가 안 되신 분은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적어 놓겠습니다. 먼저 도커 설치가 필요하고요. 다음 명령어로 이 도커 컨테이너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약 10분, 15분 정도간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끝났고, 혹시 가이아디 직접 돌려보신 분 있으세요? 테스트넷이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지금 할 것은 아까 그 네임스페이스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각자 노트북에서 돌려보고, 뭐 도커가 안 깔려 계신 분들도 여기 직접 제가 돌려볼 테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사이드 슬래시 SDK 슬래시 SDK example 0.2 버전으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 추가적으로 그 올리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서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루트로 가셔서 source.profile을 쳐주세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NSD와 NSCLI 두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데요. 각 프로그램은 이 코스모스 허브에서의 가이아 D와 가이아 CLI에 대응을 합니다. 이 네임스페이스 앱은 일단 이 데모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뺐습니다. 뭐 수수료 검증, 서명 검증, 모든 로직은 다 뺐고요. 대신 이 네임스페이스 부분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노트북에서 돌리시려면 NSD init을 치시고 그 다음에 NSD start를 치시면 블록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텐더민트는 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모델로 작동이 되는데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은 스테이킹 로직은 전부 다 뺐기 때문에 본인의 컴퓨터가 100%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1인 노드 블록체인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노트북에서 지금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하나씩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헤이트가 블록이 하나씩 생성되어서 6, 7, 8 뜨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NSD가 이 블록체인을 실행시키는 거라고 하면은 NSCLI 클라이언트는 이 데몬에 접속을 해서 트랜잭션을 날리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어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NSCLI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실행을 할 때 nohop NSD start n으로 실행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백그라운드에서 프로세스가 돌아가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CLI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nohop NSD start n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이 이제
앞에는 나오지 않지만 돌아가고 있게 되고요. nscli 그리고 아까 나온 로그 중에 이 체인 id를 복사합시다. 체인 id는 각 체인별로 존재하는 유니크한 id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러 체인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할 때 체인 id를 통해서 각 체인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간단히 말하면 이더리움을 해보시는 뭐 메인넷, 롭스텐, 그런 테스트넷들의 이름 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nscli 키스 리스트를 봅시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키들, 계정들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아직 생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밑에 잘 보이시나요? 리스트를 아직 실행을 해도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지갑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nscli keys add 그리고 아무 이름이나 myKey 8자 이상의 암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뜨는 것이 이제 복구 키워드입니다. 지금은 보안 걱정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예시니까. 만약에 실제 메인넷에서 어카운트의 비밀번호 또는 어카운트의 데이터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저 밑에 뜨는 영문자들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계정을 복구하기 위한. 그렇게 되면 이제 nscli keys 리스트를 치면 myKey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드레스는 주소고 퍼브키는 이 암호 공개 키입니다. nscli로 계정에 대해서 쿼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복사해 주시고 어드레스를 복사해 주시고 체인 id에 이 체인 id를 붙입시다. 이때 우리는 인터널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현재 이 계정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좌를 만든 것은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이 접근하는 사이드에서만 이 계정을 만든 것이지 아직 블록체인에는 이 계정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기록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정에 돈을 좀 넣어야겠죠. request coins 명령을 통해 뭐 10아톰을 우리가 요청을 해봅시다. 원래대로라면은 이 실제 블록체인에서는 우리가 수수료를 내야만 트랜잭션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 계정으로 돈을 보내주기 이전까지는 그 계정을 사용해서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모든 로직을 제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SDK 위에서의 모든 수수료 또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과 관련된 로직들도 모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의 역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만약 원하신다면 EOS와 같이 그 컨트랙이 가스를 일정량 들고 있으면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 등등 다양한 수수료 모델을 직접 코딩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런 모델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TX에 from을 myKey 아까 그 친 키 이름으로 합시다. 체인 id를 테스트 체인 x 제 경우에는 xngu 우리가 이번엔 트랜잭션을 실제로 날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호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게 프리즈를 먹었는데 잠시만요. 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블록체인에 포함이 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10번째 블록에 커밋이 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 트랜잭션이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아까 한 것과 같이 NSCLI 쿼리를 다시 진행시켜 볼게요. 쿼리 어카운트 chain ID test chain UTW 우리는 지금 파우셋으로부터 코인을 몇 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계정에 대한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었고, 따라서 다시 한번 쿼리를 날려보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계정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얼마나 있냐고 보면은 아톰이 10개 있다고 뜨네요. 이는 아까 우리가 파우셋에 10개 아톰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어진 아톰을 가지고 도메인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NSCLI tx by 도메인. 도메인은 mydomain.com. 그 실제 값은 127.0.0.1.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는 5아톰만 지불한다고 해보죠. 그리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어느 계정에서 할 거냐? myKey. 어느 체인이냐? 이 체인. 마찬가지로 34번째 블록에 기록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NSCLI 쿼리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가야 D가 중간에 멈췄을 것 아니 그 NSD가 중간에 멈췄던 것 같은데요. 그 프리징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네요.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 하나 파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밸리데이터가 하나만 있으면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by domain이라는 트랜잭션을 날렸고 mydomain.com이라는 도메인을 5아톰을 주고 샀습니다. 이제 NSCLI query domai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mydomain.com chain id는 test chain 이때 mydomain.com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먼저 그 값은 127.0.0.1 그리고 오너는 이게 아까 그 제가 만든 어드레스고요. 이걸 사기 위해 지불됐던 값은 5아톰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예시에서는 도메인을 사는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가이아 데몬도 이와 비슷하게 동작을 합니다. 가이아 D, NSD에 대응되는 가이아 D를 실행을 시키고 가이아 CLI를 통해서 트랜잭션 또는 쿼리를 날리고 뭐 트랜잭션을 날리거나 또는 값을 얻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까 그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핸들러에 우리는 만약 기존에 구매를 하기 위해 지불했던 값보다 더 적은 양을 지불을 하면은 에러를 돌려준다라는 노력칙을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실제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 도메인에 같은 도메인을 이 아톰만 주고 산다고 해보죠. 에러가 뜹니다. 비드가 충분히 높지 않다. 여기에 10아톰을 5아톰을 지불했으니까 우린 이제 돈이 더 없습니다. 아까 10아톰만 리퀘스트를 했기 때문에 리퀘스트 코인스를 10아톰을 다시 해주고 시퀀스는 순서대로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리퀘스트 코인스가 제대로 잘 안 되시는 분은 이 아톰 숫자를 바꿔보셔. 뒤에 예. 이 바이 도메인 명령을 10아톰, 즉 처음 지불됐던 5아톰보다 더 높게 지불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트랜잭션이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로직들은 이 키퍼 안에 정의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 키퍼를 핸들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런 예외 상황들 또는 뭐 에러를 돌려줘야 할 상황들을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데모였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논수입니다. 같은 메시지일 경우에는 사인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퀀스를 계속 증가시켜줘야 되고요. 같은 메시지가 아닐 경우라도 사실 시퀀스는 계속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현재 코스모스 허브와 같은 경우에는 그 어스 모듈의 안티 핸들러 이 안티 핸들러에서 그거를 검증을 하는데요. 시퀀스를 우리는 지금 안티 핸들러를 아예 없앴기 때문에 만약 메시지를 바꾸게 되면 쉽게 그거를 회피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편법적으로. 실제로는 시퀀스가 지속적으로 일씩 증가를 해야 합니다. 그게 사실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한 명의 밸리데이터를 상대로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노드를 일단 닫고 서비스의 중단이 있겠지만 노드를 닫고 소프트웨어를 바꾼 다음 다시 노드를 런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코스모스 허브처럼 100명의 밸리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반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반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합의 실패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 다른 로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 인간의 협동 문제입니다. 코드나 그런 것에 의존하기보다는요. 그래서 거버넌스를 통해 정확히 이 밸리데이터들이 코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투표하고 그것이 통과됐을 경우에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이 텐더민트 합의 알고리즘을 쓰는데 텐더민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완결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블록 파이널리티가 보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10블록 또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10블록, 20블록을 기다려야만 내가 제출한 트랜잭션이 올바르다는 것을 확률적으로 담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텐더민트는 합의 알고리즘 상 그것이 뭐 아무리 해시 파워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무조건 1블록 만의 파이널리티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 개의 텐더민트 기반 체인이 있을 때 한 체인은 다른 체인을 확률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파이널리티를 보장을 하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라이트 클라이언트로 작동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건너뛰고 이 IBC 프로토콜이 그것을 정의하고 있으며 IBC 프로토콜은 텐더민트 합의 알고리즘 위에 만들어진 여러 앱들이 서로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를 규정한 겁니다. 현재 구현 중에 있고요. 이것은 아마 코스모스 허브 런칭 이후에 구현이 완료될 예정이고 그래서 IBC를 통해서 각 체인이 서로 간에
연결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CLI 코드는 약간 잠시만요. 가이아 CLI 또는 NCLI는 기본적으로 각 모듈에서 정의한 클라이언트 코드를 모두 그냥 묶어놓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NSCLI TX by domain이라는 명령이 왔을 때는 그것을 이 get cmd by domain이라는 곳에 있는 커맨드로 넘겨주기만 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 로직 자체는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고랭 커맨드 라인 프로그램 만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는 텐더민트와 코스모스에서 제공하는 헬퍼 함수들을 이용해서 훨씬 쉽게 그런 블록체인과의 연동을 그냥 함수 콜 하나만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코드 자체의 길이는 매우 짧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사용자로부터 플래그 몇 개 입력받아가지고 그거를 메시지로 변환한 후 그냥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그래서 CLI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고, 다만 이것은 고랭에 대한 소프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나 또는 모바일 환경 또는 그런 데서는 이게 힘든 부분이 있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